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교수님, 예.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시대를 그리다인데요. 생각해보면 시대마다 항상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뭘까요? 역시 먹고 사는 문제겠죠. 아, 그렇죠. 시대와 상관없이 늘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니까요. 특히 정치라는 것도 결국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정치할 때 치자가 물 다스릴 치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가졌던 거고. 근데 사실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다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뭐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신들이 대부분 여신이에요. 농사라든지 먹을 거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어준다. 그래서 아마 여신으로 형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농업의 여신이죠. 씨앗의 여신 페르세포네인데 라파엘 전파라고 합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사실주의가 유행하던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을 그렸는데 영국에서는 약간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렸고요. 여기서 그래도 현대적이다는 느낌이 드는 건 묘사의 정확성. 그래서 이걸 사실주의와 구별해가지고 내추럴리즘, 자연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라파엘 전파 그림을 보면은 정말 예뻐요. 페르세포네가 하데스라고 명계 왕에게 이제 납치당하죠. 그래서 끌려갔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은 명계 바깥으로 내보내고 6개월은 명계에 있고.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명계에 있을 때가 바로 겨울이고요. 밖에 나가면 뭐가 됩니까? 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체 신화가 뭐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 저 오프닝부터 정말 많은 얘기를 해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죠, 교수님. 오늘은 빵의 역사를 가지고 인간의 역사,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의 역사를 좀 찾아봤더니 이집트에서 먼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한 그런 난 같은 거 말고 정말로 부풀려진 그런 빵.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뭐 화덕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구웠다고 해요. 무교병이라 하죠.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그 효모가 예. 없는 빵. 예, 그렇죠. 맞아요. 난. 근데 이거를 따뜻한 도시에 한번 봤더니 이게 자연 효모가 생겨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시큼한데 이렇게 밀가루 해갖고 먹어보니까는 부풀려갖고 괜찮더라. 그래서 이제 5분 이상 발명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허덕 같은 다면은 밑에서만 열이 올라오는데 5분은 막힌 밀폐된 공간에서 막 이제 대류열이라고 하죠. 따뜻한 온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워주는 그런 걸 이제 알게 됐다고 해요. 네, 우리 아내가 계속 타령하는 게 그놈의 5분인데 5분 좀 사자, 5분 좀 사자. 하나 사세요. 그 아르바이트를 빵집에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빵 만드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집에다 하나 들여놓다 그러는데 사실 5분이라는 게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 조그만 집에 이렇게 들어올 물건은 좀 아닌 것 같고 집도 좀 커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이집트를 보니까 빵 만드는 그 빵 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빵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화폐 가치도 쓰였다고 해요. 빵 반죽 같은 거를 이제 화폐처럼 통용을 시키기도 했었고 그게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좀 사람들한테. 신기하죠. 이게 갑자기 유만했던 게 이만해지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참 위대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예. 빵이란 말의 어원이 라틴어 파니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빵은 로마인들이 발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집트까지 가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시는 장면이 상상도입니다. 폼페이에서 이제 발굴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당시 로마 사람들이 빵을 어떻게 제조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사실 로마에서는 그 제빵사들이 굉장히 권력이 컸다고 하죠. 네, 보통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민회죠. 그렇죠. 민회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제빵 기술이 좋아갖고 맛있으면은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돈이 많아져갖고 지위도 올라간 이런 제빵사들이 민회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선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한 정치 세력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길드도 있었다고 해요. 제빵사들이.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역시 이제 중요한 게 빵의 문제고 빵의 문제는 곧 토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로마가 안정되느냐 아니면 불안정에 빠져드느냐는 결국 이 문제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농사를 한 번 지으면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땅이 지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려니까는 이게 시간이 걸리고 또 로마 제국은 점점 커지고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은 많아지고 안 되겠다. 딴 나라 가서 털자. 그럼 어디 가서 터는 게 가장 좋을까?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일강 유역. 그렇죠. 나이가 이게 범람하잖아요. 항상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집트 가서 털어서 저 곡창지대의 곡식을 가지고 오자. 식민지를 정보를 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건 또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힘들어요. 곡물 투기가 막 성행했다고. 네, 그래서 뭐 서로 싸우고 뭐 살인도 있고 뭐 사재기도 하고 뭐 이래갖고 혼돈의 세계였다 그 당시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곡물들을 배급을 해줘요. 여기 아마 제 기억에는 기원 한 58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배급표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급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곡물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아우렐리아 누스라고 있어요. 그 황제가 그때부터 이제 빵을 주는 곡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런 이제 배급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갖고 줄 서갖고 계속 기다리고 뭐 그런 일, 뭐 진풍경 아닌 진풍경이 있었다고 해요. 네, 결국 뭐 백성들은 빵을 주는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빵만 가지고 심심하니까 그 알죠? 콜로세움에서 이게 스펙타클들, 검투사들의 격투 아니면 처형 장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굉장히 잔혹한 취향인데 오늘날의 눈으로 볼 때는 이른바 서커스죠. 그래서 로마의 신, 고대 로마의 신 유베날리스가 뭐라 그랬냐면 로마인들은 빵과 서커스 딱 이 두 가지만을 원한다. 다른 생각이 없다. 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코멘트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시대에 그 기아와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아와 기근이 어떤 특정, 아주 짧은 시기에 어떤 특정 지역,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전 지역에 걸쳐서 발생한 게 중세 유럽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세 유럽 시대 사람들보다 고대 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키도 크고 잘생겼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었냐면은 페스트죠. 흑사병. 원래는 그게 이제 징기스칸이. 그렇죠. 징기스칸 부대가 네. 이제 갖고 와가지고 퍼뜨린 건데 네. 흑사병이 일어나게 되면 거의 인구의 뭐 절반씩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기본 노동력 자체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중세 때는 사실 기근과 기아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어 있던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페터 브루헬의 작품이고요.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대가 쳐들어와서 산자들을 다 학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막 낫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들고 있고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낫인가 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추수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말을 탔죠. 저게 이제 묵시록에 나오는 죽음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런 그림이 왜 그려졌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중세 때는 그냥 시체 썩는 냄새가 늘 나는 겁니다. 감은 보이고. 그래서 죽음이 아주 그냥 보편화됐던 시대고 그런 세계의 감정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역사학자 해커에 따르면은 중세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대충 2,5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유럽 전체 인구가 1억이었으니까 1억으로 추정되니까 4분의 1이 이제 죽었다는 거겠죠. 뭐 리벡 같은 도시 있어요, 독일에. 거기는 뭐 인구의 90%가 사망을 했고 영국에서는 뭐 절반이었다고 합니다. 8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사망하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패스트가 걸렸다는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멀쩡한 사람들도 거기서 다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사율을 오히려 높였던 그런 거고요. 근데 이 흑사병이 사실은 굉장히 그 시대를 바꿔놨다라고 과언이 아닌 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놓으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잖아요. 사람 귀한 줄 알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임금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종교의 권위도 조금 낮아지는. 말씀하셨다시피 다들 정말 신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약간 회의도 생기면서 예전만큼 종교의 위치가 좋지 않았다. 근데 이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사실은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런 약간 무서운 얘기들이 있잖아요. 중세시대 때 심지어 인육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렇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나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보면 기록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이제 그 사람 시체를 먹는 이런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습격해서 그다음에 그 인육을 잘라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793년경에 최초로 이제 인육 사건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대충 서기 1000년 무렵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빵이 없으면 뭘 먹어야 되죠?
구황작물. 그렇죠. 감자를 먹어야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감자인데요. 감자가 1531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페루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이상한 밭을 봐요. 밭을 보는데 이게 뭐 하는 밭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빠빠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 빠빠가 이제 그들 말로 감자였던 거겠죠. 근데 아마도 거기서 유래가 한 게 포테이토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 감자를 가지고 와서 유럽에다가 뭐 확산을 시킨 거죠. 근데 이 감자가 뭐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되게 잘 먹었는데 뭐 이태리라든지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없었다 그래요. 왜요? 그 약간 좀 천한 인디오들이 먹는 거 우리가 어찌 먹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감자를 프랑스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먹었으면 프랑스 대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식량의 문제인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지대가 그 사암지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감자가 자라기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물이 쫙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독일 감자가 맛있습니다. 먹고 맛있어요. 싶네. 예. 이 통감자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싸서 예. 너무 통으로 맛있어요. 벌어서 거기 크림이랑 해가지고 근데 이 감자가 굉장히 구황작물로 유용한데 이 감자가 없어갖고 이것 때문에 기근이 난 케이스도 있죠. 밀농사가 안 됐을 때는 감자를 먹었는데 감자가 갑자기 병이 돌아버린다면 사실은 사람들 굶을 수밖에 없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감자에 마름병이라는 게 아직도 있는데 이제 뭐 감자가 다 썩고 막 이래갖고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때문에 인구가 한 5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845년부터 한 52년 정도까지 이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찾아가고 하는 가운데 인구의 이제 민족 대이동 같은 게 또 그렇죠. 일어나죠. 처음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아일랜드 사람들 태운 배가 1846년에 출발을 했대요. 그 와중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래서 보면은 1850년 고 중반쯤에 아일랜드 이주자가 정말 많아요. 그 이제 아직도 그 미국이 정말 대단한 게 그 수치가 통계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민 오는 이민자들의 43% 정도는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죠. 아직 그 알카포네가 등장하려면 좀 멀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고 오니까 이미 정착을 하고 있었던 뭐 영국계 사람들하고 이제 알력이 붙고 갈등이 생기죠. 그거를 이제 조명한 영화가 바로 갱스 오브 뉴욕이라고. And one night you look up. 다니엘 데일루스가 영국계 사람으로 나오고 디카프리오가 아일랜드 쪽이죠. 아버지가 이제 아일랜드에서 같이 건너는데 다니엘 데일루스한테 뭐 살인을 당하는. 그래서 아일랜드계하고 이제 영국계하고 굉장히 이제 싸움이 많이 붙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일랜드계가 이깁니다. 영화에도 이제 비슷하게 나왔지만 거기서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했던 게 타마니 홀이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그냥 사교 클럽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드나들고 하면서 하나의 굉장히 큰 정치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보스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 전통이 쭉 이어져서 뉴욕시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출신들이 그리고 타마니 홀을 통해서 계속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타마니 홀이 그래서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이 됐는데 이거를 부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밀어준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통적인 그 미국 상류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마니 홀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밀어준 라과르디아 시장이에요. 뉴욕시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공항에도 있어요. 근데 이 라과르디아는 이탈리아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계 후손을 이탈리아계 후손이 밀어낸 거죠. 이제 전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빵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프랑스 빵. 네. 파리에 가면은 빵집에 가가지고 바게트를 사고 오는 도중에 다 먹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빵 하면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화가가 있습니다. 밀레라고. 이 사람은 농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파리로 진출했다가 농촌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파리 교회에 바르비종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에 와가지고 거의 농민들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농민들의 삶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고요. 뭐 씨 뿌리는 사람, 저 씨 뿌리는 사람은 고호가 이 사람 네, 되게 맞아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네. 고호가 따라 그리기도 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 그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따라 베껴서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빵 만드는 여인이라든지 지금 오븐에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아, 네. 부럽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삭 줍는 사람들인데 이게 사실 비참한 장면이잖아요. 남들 수학 다 끝나고 수수 다 끝났는데 그 흘린 거 주워다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밀레 같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의 삶이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이상화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의 건강함들, 농민들의 소박함들, 검소함들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신앙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여기 보면 무슨 성자들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랄까 그 잔혹함 장면이라든지 뭐랄까 그 농민들의 힘겨움 같은 게 솔직히 잘 안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아마 이 그림에서 그런 밀레의 성격을 좀 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만종이죠. 그쵸. 제목은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종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교회 같은 교회에서 것도 종이 보이네. 탁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공감각적 효과를 내죠. 문제는 뭐냐면 저 여기 감자, 아, 여기 그 감자 바구니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원래 거기에 죽은 아기의 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살짝 감자 바구니를 슬쩍 바꿔놨잖아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죽은 아기에 이제 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이해가 되는 거죠. 죽은 아이를 이제 보내는 건데 이거는 감사함이잖아요. 우리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일설에 따르면은 저기다 그런 걸 그리게 되면 이게 사실주의가 되는 거고 사실주의는 굉장히 정치적인 대화거든요.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자극적이니까 그걸 이렇게 대체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감자바구니로. 전 살짝 불만이에요, 그 부분이. 예. 예. 보수적이었거든요, 좀. 그러니까 사실주의자들은 굉장히 삐딱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이 추하면 추한 대로 그대로 그래서 폭로하는 게 예술이야 이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상화를 했거든요. 미화시킨 농민적인 거죠, 삶을. 좀. 미화시킨 예. 거죠, 좀. 예, 나폴레옹이네요. 딱 봐도. 그 도미니크 앵그르 작품이거든요. 이 사람들 의고전주의라 그래가지고 사실 신고전주의의 재판인데 신고전주의 같은 멋도 좀 떨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고전주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을 황제로 만들어서 이 포즈 좀 보세요. 이거 사실 제우스 포즈거든요. 이게 지금 아, 그런가요? 거의 예, 제우스 포즈인데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쨌든 이 나폴레옹이 네. 러시아를 침공하잖아요. 정말 러시아는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다 망해요. 다 그러면. 망합니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원정을 그럼 왜 떠났느냐?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트라팔가 해전 이후에 해군력이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영국한테. 굉장히 억울하고 화도 나고 이 영국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섬나라니까 무역을 다 끊어버리면은 섬나라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남겠냐? 그래서 그 유명한 대륙 봉쇄령을 1806년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제 제재잖아요. 이게 우리식으로 이제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영국하고 교역하지 말아라. 근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동맹이 워낙에 컸으니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제 교역을 안 하게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영국하고의 무역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농산품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걸 팔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뭐 모직물이라든지 공산품 같은 걸 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중립국을 통해 갖고 무역을 했더니 그걸 보고 이제 나폴레옹이 중립국 통해서도 하지 마라.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게 바로. 그러다 이제 몰래 하다가 들킨 거예요. 발트해 그쪽에서.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거 하나. 당시에 이제 흉년이 들어갔고 유럽 전체가 농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다면은 러시아의 곡창지대로 가서 좀 가지고 오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유럽한테 본보기도 좀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전쟁과 평화를 보잖아요. 그 소설을 보면 맞아요. 그 예. 뚜쭈 장군이 맨날 회의하면 자요 혼자서 막 떠들고 공격해야 된다 막 자다가 딱 끝날 때쯤 다 일어나가지고 아유 후퇴. 맞아요. 그다음에 또 후퇴. 그런데 문제는 후퇴하면서 청야 작전이라고 하면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것도 남기지 말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오면서 사실 식량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고 이제 계속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퇴해 하니까 싸우지도 않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급이 따라오고는 있었는데 이게 갭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 못 따라오고 있고 자기네들은 신난다고 달려갖고 모스크바까지 3개월 만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까지 가갖고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많이 죽었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때는 날씨가 그 해에는 예년보다 따뜻했다고 해요. 그래서 별로 안 추웠고 많이 실제로는 배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후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 빵의 역사에 좀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전쟁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돌아와서도 사실은 뭐 기근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프랑스 인구의 한 200만이 죽었다고 하고 유럽 뭐 전체 뭐 동맹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국민까지 합치면은 뭐 한 600만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빵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수가 좀 줄어들었죠. 입이 준 거죠, 한마디로. 정말 슬픈 역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시체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썩으면서 일종의 좀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들판을 이제 비옥하게 네, 만들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6.25 때 쑥이만큼씩 자란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난 그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떠올리는 것만 해도 막 충격적이잖아요. 그러게요. 그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쑥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빵의 역사를 이제 얘기를 오프닝에 저희가 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니 뭐 이게 요리 프로그램도 아니고 뭐 그림을 통해서 사회상 시대상을 본다면서 웬 빵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빵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시대에 또 정치에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 이제는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난 것도 빵 때문에 만났는데 오. 그러니까 빵집에서 일했거든요. 워낙 짠순이라서 하루 세 끼를 거기서 남긴 빵들 있잖아요. 팔다 남은 빵. 네. 그것만 세 끼를 먹고 사는 거예요. 되게 맛있었나 보죠. 아니 맛있는 게 아니라 돈 아끼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밥을 해줬거든요. 밥 한 그릇 다 먹더니 나중에 김이 있잖아요. 김 네. 남은 게 있거든요. 그걸 딱 손으로 다 집어 먹더라고요. 근데 내가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알았어. 너 이제부터 내가 밥 해줄 테니까 저녁마다 우리 집 그래서 밥 해주다가 이 밥의 역사가 또 여기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요생남일 줄 몰랐습니다. 네. 제가 빵의 역사 또 빵의 위대함 언급을 한 김에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해피 브레드라고 이게 일본 영화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 생활을 하던 이제 젊은 부부가 시골로 내려가서 커피집을 내고 빵을 구워서 팔면서 거기서 이제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간다라는 굉장히 뭐 보면 따뜻한 그런 영화예요.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하요 고자이마스. 乾杯が焼けました。